인공지능이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 현대자동차 융합기술개발실 이사대오이신 최서호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현대자동차의 최서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자동차에 어떻게 인공지능 트렌드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모빌리티 쪽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표를 들으셨으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기술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이 그 앞에서의 산업혁명 시대보다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보다 실제 개발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진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이런 인공지능과 IoT,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저희 ICBM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뭐 그 커넥티드 쪽,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은 로봇들이 개발됐지만 사실 가정이나 이런 그 산업 현장 외에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로봇들도 이제 점점점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 밸류체인 내에서 한 2030년 정도면 무엇이 변할지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뭐 R&D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자동차 비즈니스 자체가 어떻게 변할 건지, 자율주행차는 어디로 발전할 건지, 그리고 차량 내에서의 UX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하고, 차량의 생산, 그리고 부품 소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디로 가는지를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지금까지 차를 팔아서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런 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나 이런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A에서 B로의 어떤 이동성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서비스에 AI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공유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차와는 좀 다르게 이 그 차량의 생산 방식, 그리고 설계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각각 서비스에 맞게끔 고쳐 쓰기 편한 그런 뭐 모듈식 플랫폼으로 한 설계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D나 디자인 영역입니다. R&D도 역시 그동안에는 자동차 설계가 뭐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CAD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그 설계 영역에서도 AI가 들어와서 어떤 저희 클레임 모델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걸 바로 실제 3D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고 그거를 사람이 수정하게 되는 이런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은 점점 더 초개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타시는 차들은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근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이 니즈가 들어오면 그 니즈가 실제 차량이 반영이 돼서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고, 자동차에서 특히 지금 가장 크게 이제 힘들어하는 거는, 저희가 기계 베이스의 회사였고 전자 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소프트웨어 중심의 AI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AI에 저렇게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펀드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 인재들이 이제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더 빨리 뽑아서 어떠한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품 소싱이나 생산 측면에서도 일단 공장에 가보시면 공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 공장은. 근데 이렇게 그 수많은 기계들과 부품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다 IoT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소음 분석을 하고 영상 분석을 통해서 불량을 미리미리 감지해내서 불량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이런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차량들이 전동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동화가 되면서 작은 차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퍼스널 그 모빌리티라고 해서. 근데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들은 기존의 그 어마어마한 그 파이프라인 방식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부품 수를 줄여서 조립을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이런 트렌드도 많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율주행에는 여러 단계의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 적용되는 자율주행은 레벨 2 자율주행으로, 그 자율주행을 운전자가 그 기능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어떠한 특정 상황, 그러니까 차가 제대로 주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테이크오버를 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레벨 2고 법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차량들이고요. 레벨 3, 4, 5부터는 차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직 법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수용이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기술은 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차들이 길에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사고가 어떤 회사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첫 번째 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차량 내의 UX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그 발표를 들으신 것처럼 이제 많은 그 차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차도 대화하는 차가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뭐 키트라는 자동차가 막 혼자 다니고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정도는 지금 차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차가 이제는 그 어떠한 인격체처럼 뭐 운전자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넥티드 모빌리티입니다. 이 모빌리티가 들어오면서 요즘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가장 크게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고 약간 그 사회를 엄청나게 바꿀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로봇 택시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는 차가 도로에서 다니는 것이 사회적 법적으로 수용이 되는 시점은 저희가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용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가 바뀔 것 같습니다. 로봇 택시가 있다면 그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사지 않고 더 그렇게 많이 쓸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로봇 택시가 있다면 지금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로봇 택시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파급을 가져올 거는 분명한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수용이 될 것인가가 큰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를 내서 물적, 인적 상해를 입힌 경우는 이제는 보험도 있고 법적인 제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 간의 합의를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기계가 잘못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의가 되게 어렵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지금의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도 훨씬 적어질지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말씀드렸고, 저희 현대차에서 하고 있는 AI는 어디에 많이 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서 AI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첫 번째 인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죠. 앞에 어떤 차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차선의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물체들, GPS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차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인식 부분에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판단은 안전을 위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공지능에 맡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 룰 베이스드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에서 약간의 좀 더 편안한 운전, 쇼퍼가 운전하는 듯한 운전, 이런 쪽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은 좀 더 디터미니스틱한 룰 베이스드 이런 쪽이 쓰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 이외에도 지금은 로봇이 많은 로봇들이 데모가 됐지만 실생활에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하드웨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지능이 없어서입니다. 하드웨어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막 덤블링도 하고 뭐 이 정도까지도 가 있지만 실제 그 로봇이 혼자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뭐 우리에게 원하는 걸 갖다 주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주고 이럴 수 있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그 지능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이 새로운 제품으로서 뜨게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로봇이 가진 자동차와의 공통점은 역시 혼자 돌아다녀야 된다. 물론 실내지만 돌아다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돌아다니기 위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소프트웨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자동차 산업과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을 좀 많이 보고 신사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그러니까 좋은 점들을 말씀드려보면 뭐 사망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된 차량의 움직임들을 올가나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연료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들에게도 더 많은 모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고, 더 운전을 하는 많은 시간,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적게는 1시간, 2시간 정도 차에서 운전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시간을 좀 더 양질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난관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이런 제한된 구간을 운전하는 거는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도심이라든가 뭐 산악지역, 뭐 도로가 없는 지역, 그리고 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모든 게 덮여서 잘 구분이 안 갈 때, 이런 때는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이제 한국에는 아직 자율주행 면허가 없을 때 미국에서 먼저 취득을 해서 시험을 시작을 했고, 2016년에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면허 취득해서 한국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7년 1월에는 야간 자율주행도 선을 보였고, 올해 2월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와 도심 자율주행을 좀 선보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플레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차에 없는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가 주된 센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앞차가 막히게 되면 이렇게 뭐 자율적으로 차선 변경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창까지 전 구간을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터널 구간도 터널을 들어갈 때 사실 카메라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처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갑자기 밝아질 때 또 역시 데이터 처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영상 인식을 통해서 업차들의 종류도 판단을 하고 추월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를 계속 가는 건 좀 쉬운데, 이런 IC나 JC를 통과하는 부분은 되게 곡률이 높기 때문에 고속으로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하이패스 이런 부분들을 통과하는 기술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물론 안전 측면에서는 고속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도의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운전을 하는 자체는 좀 쉽습니다. 근데 도심은 조금 그 안전을 떠나서 주행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방금과 같이 보행자도 인식을 해야 되고 신호등도 인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평창 96km를 장거리 자율주행을 수소 연료전지차로 저희가 실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자동차의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뭐 언론에 많이 공개가 돼서 저희가 착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던 점들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노령자나 아니면 하지 마비 환자들을 좀 걷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류의 관절, 매골격형 관절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 서비스 로봇도 지금 그 기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이라 하면 어떤 집안이나 아니면 업장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를 대부분의 지능은 이런 로봇의 지능은 사실은 클라우드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대화 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로 뭐 녹음된 파일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발화를 해서 고객과 대화할 뭐 이런 내용들을 다시 받아서 스피커로 틀어주면 되는 건데 이 로봇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지능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끊어져도 돌아다녀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지능 등을 위해서는 저런 인베디드화된 어떤 컴퓨터 그런 서버급의 컴퓨터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적용되는 그런 인공지능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로봇은 그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UX 이런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실내에서 돌아다니기 위한 기술들을 아까 그 자율주행 차가 다니는 걸 보셨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그 동영상을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런 그 로봇은 차는 미리 정해진 정밀도를 활용하는 편인데 로봇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카메라 라이다로 지도를 만듭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막 돌아다니면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다시 원하는 곳을 경로를 생성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장애물도 많죠. 사람이라든가 뭐 실내에는 없던 의자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피해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외에 또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좌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그 지금 배송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차가 아니라 약간 저속으로 작게 움직이는 이러한 배송 로봇들이 물건을 배송을 하는 게 더 자율주행보다 먼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고가 나서 어떻게 인명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고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도를 사람과 같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단지 내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들이 먼저 자율주행을 가지고 상용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자동차 산업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발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감사합니다.